안녕하십니까. 이형의 어지럼증 상담소, 오늘은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느덧 10회에 거쳐서 제가 어지럼증에 대해서 우리 비욘디 독자분들과 함께 제 나름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참 어떻게 이해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지러울 때는 어느 과로 가야 할까요? 어지러울 때 어떤 과로 진찰을 받아야 될까요? 다소 조금 민감하면서도 예민한 질문이지만 최대한 제가 그 팩트에 맞추어서 사실이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형의 어지럼증 상담소, 어지러울 때 어느 과로 가야 할까요? 특별히 목차는 오늘 3개로 나누었습니다. 흔한 어지럼증, 그동안 제가 7가지의 흔한 어지럼증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걸 한번 총 정리한 시간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어지러울 때 집에서 어떠한 점을 자가 체크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는 한국 어르신이 되면서 환자분들이 미리미리 집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지럼증 환자 진단하는 데서 저희 어르신 입장에서는 참 쉽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어떤 점을 잘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알아보고 의사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를 아시는 것도 어지럼 진단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지럼증을 보는 임상진료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3가지의 어떤 목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지럼증은 두통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다. 75세 이상에서 1차 의료기관, 즉 병원가를 찾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이고 평생을 살면서 아마 어지럼증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할 만큼 어지럼증은 신경과의 두통 다음으로 흔하죠. 2명 중에 1명 정도는 어지럼증 경험한다. 저는 어쩌면 한두 번의 어지럼증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지만 실제 과거에 있었던 어지럼증이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는 기억하지를 못한다는 정도지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 경험하고 특히 노년층에서 이 낙상의 주요 원인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낙상을 해서 골절이 돼도 쉽게 뼈가 아물고 상처가 치유되지만 노년층에서 특히 이런 대퇴골 같은 긴 뼈의 골절이 있어서 누우시는 경우에 누우면은 노년층에서 가래가 차이고 욕창이 생기고 하지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하지에서 혈전이 생기고 그것이 또 머리나 폐로 올라가고 폐렴이 생겨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귀에서 생기든지 심리적인 문제로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이걸로 인해서 낙상되고 골절이 오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노년층에서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그 미니 뇌졸중이라고 어지럼 단독으로 오는 경우에 어떤 뇌졸중의 경고 증상으로도 올 수 있다. 이런 측면 3가지가 어지럼증이 꼭 알아야 될 임상적 중요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지럼증 진단에 중요한 것은 MRI나 CT, 어지럼증 검사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지만 두통 어지럼증은 상당히 힘든 증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가 잘 공감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와 공감 능력이 어지럼증 두통 진단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특히 7가지 어지럼증 중에서 가장 흔한 어지럼증 중에 하나인 시민성 어지럼증, 제가 지난번 6번째 어지럼증 상담소 6회차에서 강의했습니다. 시민성 어지럼증이나 또한 7번째 강의했는 편두통은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고 MRI, CT를 촬영해도 정상이고 어지럼 검사를 해도 정상이지만 본인은 무척 괴롭습니다. 이런 괴로운 어지럼증 두통 환자의 진단은 CT나 MRI 혹은 어지럼증 검사가 아니고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의사의 공감 능력, 그래서 어지럼증 진단 과정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소통 예술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환자는 어지럼증 두통이 반복되어서 MRI를 무려 6번이나 촬영을 했어요. 그러나 다 정상이고 본인은 괴롭지만은 어떤 검사를 해도 정상이니까 계속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가족들한테도 말하기가 참 민망하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말문을 닫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상처만 쌓이더라. 그런 병이 바로 어지럼증 두통입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두통의 진단은 정말 의사와 환자 간의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공감의 능력을 가진 의사가 잘 듣고 경청하고 물어보는 과정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지러움 환자들에서 두 번째 어지럼증 상담소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강의 제목을 했습니다. 어지러울 때는 어느 과로, 어지러울 때 MRI를 찍으면 MRI로 진단되는 어지럼증은 어느 정도 될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실제 많은 환자들이 어지러울 때 MRI를 촬영하지만 MRI로 진단되는 어지럼증은 거의 5% 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지럼증 환자에서 MRI는 큰 병, 뇌졸중, 뇌종양, 치매 등과 같은 큰 병이 없다는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병 없다는 걸 아는 데는 MRI가 큰 역할을 하지만 정확한 진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머리를 수박으로 비유하면은 우리 수박을 잘랐을 때 수박에 씨가 몇 개 있고 잘 익었는 부위가 어떤지, 즉 뇌의 구조적 형태적인 것을 보는 것은 MRI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익었는 수박도 먹어봤을 때 달지가 않을 수가 있죠. 뇌의 기능을 본다는 측면에서는 MRI는 도저히 볼 수가 없죠. 뇌의 기능을 보는 측면,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그 어지럼 신경인 전정신경의 기능을 보는 검사는 전정기능 검사입니다. 즉 안경을 끼고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평형 기능을 보는 비디오 안진 검사. 그래서 수박이 아무리 잘 익어도 달지 않은 수박이 있듯이 뇌의 구조와 형태가 아무리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어지럼증 환자에서 뇌 기능이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조와 형태를 보는 영상적인 사진과 기능을 보는 비디오 안진 검사는 전혀 다른 성질이고, 그래서 어지럼증 환자는 어지럼증 환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진단에 중요한 것은 비디오 안진 검사를 통해서 어지럼증의 원인이 귀 수준인 말초성 어지럼증인지 아니면 머리 수준인 중추성 어지럼증인지를 감별한 뒤에 머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MRI를 촬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진단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수박과 뇌를 비유해서 잘 익었는 수박, 그러나 맛이 없는 수박, 구조와 형태를 보는 MRI, 기능을 보는 비디오 안진 검사, 이렇게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 게 두 번째 어지럼증 상담소 시간에 어지럼증 중에 MRI로 진단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제가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MRI가 정상인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어지럼증, 대표적인 게 이석증이죠. 아직 MRI가 귀 수준의 이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는 MRI로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성 어지럼. 전체 어지럼 중에 가장 흔한 게 이석증, 두 번째 흔한 게 시민성 어지럼이고, 세 번째가 펜두통이죠. 펜두통, 어지럼증도 펜두통이라고 라는 말을 제가 펜두통 강의 시간에 7번째 어지럼증 상담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지럼증의 주증상인 펜두통을 특별히 전정 펜두통이라 했죠. 사실 어지럼증 환자 중에 대부분 다 MRI 정상이에요. 뇌혈관 질환과 뇌종양 이런 정도가 차지하는 중추성 어지럼증이 많아본들 대학병원 수준에는 한 5%, 10%, 개원가에 오는 어지럼증 환자 중에는 거의 5%도 안 될 정도가 중추성이지만, 우리 환자분들이 어지럼을 느끼는 게 뇌의 기능이니까 혹시 큰 병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으로 찍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찬성합니다. 큰 병이 아닌 걸 아는 것에도 크게 환자의 불안감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 뇌 어지럼증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는 MRI가 답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래서 이석증, 시민성 어지럼, 펜두통, 이게 세 가지 가장 흔한 어지럼증입니다. 가장 흔한 어지럼증인 이 세 가지 병은 다 MRI가 정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계속 강조했던 흔한 어지럼증 7가지, 이석증, 시민성 어지럼증, 펜두통성 어지럼증.
또한 여름철에 찾아오는 불청객인 기립성 어지럼증. 제가 8번째 강의 시간에 실신졸도 기립 어지럼증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자율신경 어지럼증이라 말하죠. 그리고 이런 가장 우리 어르신들 걱정하는 중풍, 뇌졸중성 어지럼, 미니 뇌졸중, 어지럼증 외에 다른 증상 없이 어지럼증만 오는 뇌혈관 질환을 미니 뇌졸중이라 하죠. 이것을 제가 그 3번째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전정신경령 메니에르 병, 토탈 7가지 쭉 강의했던 거 간단한 리뷰 한번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특히 65세 이상과 19세에서 64세 그리고 19세 이하 이렇게 나누어질 때 65세 이상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이석증이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뇌졸중성 어지럼증이다. 그 중에 어지럼증이 살짝 왔다가 수분, 수십 분 이내에 좋아지는 것을 일가성대 허혈증,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 한다는 거고, 시민성 어지럼증은 한참 사회적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20대에서 60대 초반까지는 시민성 어지럼증이 가장 많다. 두 번째는 편도통성 어지럼증이다. 또한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건 역시 편도통성 어지럼증이고, 두 번째가 자율신경 성장통이라고 일었을 때 심장 맥박이 빨라지는 기립빈맥 증후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리뷰를 하자는 거죠. 이석증 요즘 참 많이 압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석증을 경험하고 또 제 외래 올 때 제가 이석증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많을 만큼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석증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하던 90년도 초만 해도 실제 이민고 신경과 의사들 중에서 이석증을 별로 진단하고 치료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이석증은 많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어지럼증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는 못했죠. 지금은 뭐 많은 환자들도 많은 분들이 이석증인 것입니다 라고 오는데, 이석증 치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석정복술이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석증은 약으로 낫는 병이 아닙니다. 떨어진 돌을 제자리에 넣어주는 이석정복술. 여기 보시면 이석정복술이 있죠. 귀 안에 원래는 여기 타원낭이라고 주머니 모양의 여기에 칼슘에 된 돌이 붙어 있어요. 머리 움직임을 인지해주는 평형기관의 일종인 이 이석 조직에 있는 돌이 붙어 있으면 참 고마운 돌인데 떨어져서 이 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리에 들어가서 고리 안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신경을 건드리는 이 이석을 원래 위치에 넣어주는, 여기 있는 뒤쪽 방구리관에 들어있는 이 이석을 원래 위치에 넣어주는 게 이석 정복술입니다. 오른쪽 이 뒤방구리관에 들어가는 거를 이런 진찰을 통해서 머리를 반대 방향 돌려서 몸을 한번 움직여서 원래 위치에 넣어주는 이 이석 정복술을 하면 환자가 주위가 돌아가고 막 구토를 하던 환자가 수분 이내에 머리가 맑아지고, 좀 표현이 없지만 광명천지를 얻었다 할 만큼 이석증이 간단하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석정복술을 통해서 좋아지고,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보조제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 형의 어지러우세요라는 이 유튜브에 보면 이석증을 치료하는 이석정복술, 주위가 돌아가는 극한의 고통 때 치료하는 이석정복술이 있다는 거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석증 예방은 제일 중요한 건 뼈를 단단하게 하자. 왜? 이석은 칼슘으로 된 돌이다. 즉 칼슘에 대한 돌 조각이다. 근데 이석증 환자들이 대부분은 피검사에서 칼슘치는 정상이에요. 그러면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제 기능을 하려면, 즉 양질의 칼슘이 만들어지고 질 좋은 칼슘이 만들어지려면 비타민 D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구슬이 3마리라도 끼워야 보배라 했죠. 칼슘은 많이 있지만 이 불량품의 칼슘이 만들어지느냐, 질 좋은 칼슘을 만드느냐는 비타민 D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구약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있지만 이석증 환자에서 칼슘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비타민 D만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석증 예방은 비타민 D를 복용한다. 먹는 약이나 아니면 근육주사, 햇빛을 보고 지나치게 과잉 걱정하지 말고 신체 활동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돌아 누울 때 이석이 생기면 계속 그저 오른쪽으로 눕지 않는 분이 간혹 있는데,
그래 되면 신체 활동이 불편하고 이석을 제자리에 넣은 뒤에는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돌아 눕고 전체 활동을 하셔야 된다. 또한 이석은 귀 안에 박혀있는 돌이니까 뇌진탕이나 교통사고 등 같은 두부 외상이 있으면 충격이 오면 돌이 빠진다. 그리고 메니에르병이나 전정신경염 같은 병에 합병증으로 이석이 잘 생기니까 어떤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뇌 질환을 관리하고 무엇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같은 위험 요소들이 있으면 이석이 잘 생깁니다. 왜?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석이 부서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석증 예방법은. 그래서 이석은 크게 이석증이 생기는 5가지 동작, 자고 일어날 때, 자려고 누울 때, 자다가 돌아 누울 때, 신발끈을 매려고 고개를 숙일 때, 마지막에 선반 위에 물건을 보려고 고개를 들 때, 5개 동작에서 1분 미만의 어지럼증이 팽 돌리면은 이석증이다. 치료는 이석 정복술이다. 예방법은 비타민 D를 통해서 꾸준히 예방을 한다. 예방 효과는 한 50% 정도 된다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가장 걱정하는 뇌졸중이죠. 사실은 뇌졸중의 어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죠. 나이는 어쩔 수 없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종종 이제 저 동맥경화 좀 안 걸리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그런 말하면 나이 안 먹게 해주세요 하는 방법이에요. 그 말은 똑같습니다. 나이를 생로병사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위험인자는 나이지만 중요한 거는 가족력도 물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없지만 노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수도 파이프에 녹슬듯이 혈관에 녹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요 4가지만 조절해도 사실은 뇌졸중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뇌졸중 예방의 확실한 방법은 담배 피우면 금연하셔야 됩니다. 혈압 조절해야 됩니다. 뇌혈관 질환의 50%는 고혈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년도 후반에 고혈압 약들이 좋은 거 많이 나오부터 한국인의 뇌경색, 뇌졸중, 특히 뇌출혈은 현저히 감소되었어요. 왜? 혈압만 조절하면 되었으니까. 그만큼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특히 고지혈증은 요즘 이 고지혈증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혈관에 녹슬게 하는 콜레스테롤 이거를 잘 조절 안 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중풍이 오고 뇌졸중이 여러 번 생기면 치매가 오는 도미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혈관 보약인 콜레스테롤 약을 반드시 복용하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막 콜레스테롤 약의 어떤 부작용은 너무 과하게 선전해서 콜레스테롤 약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하는 분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동차 사고 겁이 나서 차 운전 안 하지 않잖아요. 콜레스테롤 약을 드셨을 때 부작용이 오는 경우보다는 드시지 않아서 생기는 혈관 합병증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날까 싶어 운전을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동맥 협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관이 짤록하죠. 이 짤록한 혈관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머리로 올라가는 중풍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뇌졸중 증상에서 제가 또 지난번에 강조했습니다. 뇌혈관 질환 3번째 강의했죠. 항상 국소적이다. 한쪽 팔다리 마비가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감각 이게 문제 이렇게 국소적으로 오는 거지 양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건 중풍 아닙니다. 항상 한쪽에 갑자기 오는 거죠. 수주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은 중풍 아닙니다. 전격적으로 오고 항상 어떤 팔을 들어야 되는데 들지를 못한다. 음성 증상은 뭔가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거로 나오죠. 그래서 항상 국소적이면 갑자기 5분 전에 멀쩡한데 전격적으로 오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팔다리가 힘이 없어 서지를 못한다. 이런 어떤 음성 증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때때로는 복시, 안과적 문제, 물체가 2개를 보인다. 한쪽 시야가 흐리는 이런 눈중풍도 올 수 있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쓰러지는 자세의 문제. 이렇게 다 몹시 어지러운 거. 그러나 이런 부분은 조금 그 뇌졸중의 가능성이 약하지만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없다. 강력히 뇌졸중이죠. 갑자기 말이 어둔하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나무살처럼 감각이 둔하다. 이런 경우 뇌졸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어지럼증 중에서 혈관성 어지럼증 시사하는 소견이 중요합니다.
이석증처럼 자고 일어나고 자려고 눕고 하는 머리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처럼 저처럼 강의하는 이런 상황이 갑자기 왔다. 심한 두통, 벼락두통. 벼락치듯이 어지럼증과 함께 심한 머리가 깨지듯이 아픈 두통가 왔다. 이런 경우는 혈관이 찢어지는 박리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 중에서 이래 지압하고 목 좀 만지고 목 디스크 이래 도수 치료하고 이러다가 혈관 찢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심한 두통과 함께 온다는 거. 또 하루 이틀 지나도 어지럼증이 전혀 호전이 안 되는 거. 또한 이래 미니 뇌졸중처럼 5분 10분 이내에 어지럼이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거. 또한 어지럼증은 별로 없는데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심한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다 어지럼증이 뇌졸중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요 네 가지 위험 요소 중에 3개가 있는 분들한테 어지럼증이 있으면은 혈관성 어지럼일 확률이 5배, 5.5배 높습니다. 75세에 담배 30년 태우는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에서 갑자기 수분 정도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증이 있다가 한 5분, 10분 이내에 좋아졌다. 이게 바로 미니 뇌졸중입니다.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5분, 10분 이내에 좋아지니까 별거 없다 라고 생각하시다가 보통 한 2, 3개월 이내에 10% 이상에서 뇌졸중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어지럼증이 항상 제가 지난번 시민성 어지럼증을 말하면서 6번째 강의 시간에 말했습니다. 어지럼증은 귀에서부터 머리까지 오는 이 평형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율신경, 편두통, 약물 부작용, 심방세동, 심장병, 다양한 몸 상태, 또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 다 어지럼증이 오는데 특히 모든 귀나 머리 이런 자율신경, 편두통, 약물 어떤 종류의 어지럼증이 오고 나서 그 어지럼증이 너무 불안해서 머리에 어지럼증으로 인한 심리적인 후유증, 일종의 정신적인 외상이죠. 트라우마로 해서 오는 게 시민성 어지럼증이라는 겁니다. 이석증 뒤에 잘 옵니다. 이석증 뒤에 혹은 중풍 뒤에 혹은 편두통 뒤에 오는 심리적인 후유증,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오는 시민성 어지럼증, 두 번째로 흔한 어지럼증이고 20대에서 60대 초반에 가장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잘 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시민성 어지럼증도 MRI나 모든 검사는 정상이지만 본인은 고통받는다. 이런 경우는 예민하고 민감한 뇌신경을 좋아지게 하는 항우울제, 우울증이 있어서 처방하는 거 아닙니다. 예민하고 민감해서 뇌신경 회로가 어지럼의 문턱이 낮은 뇌신경 회로를 정상으로 해주는 이런 항우울제를 드시면 보통은 70~80% 좋아진다는 거죠. 또한 이제 세 번째가 편두통이죠. 편두통에서 제가 늘 참 아쉬운 거는 편두통을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두통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참 많습니다. 제가 열심히 다 설명해서 편두통으로 인한 어지럼증입니다 하면 환자분이 그거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편두통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15세에서 49세 여성들 중에 장애를 주는 1등 질환을 편두통을 했어요. 학생이면 학교를 못 가고 가정주부면 육아활동을 못하고 직장인이면 직장생활을 못하는 편두통은 개인과 가족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질병입니다. 편두통은 한마디로 예민하고 민감한 뇌를 타고났습니다. 편두통이 왜 생기냐? 70%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체질입니다. 어떤 체질이냐? 두통과 어지럼의 문턱이 낮은 예민한 뇌를 타고났기 때문에 편두통은 항상 제가 편두통 유발인자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시어자 달린 한글 단어들 생리, 스트레스, 수면, 식사, 술 늘 규칙적인 생활. 편두통은 변화를 싫어하는 머리다. 편두통은 모범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했죠. 이 편두통이 두통만 있는 게 아니고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만성 뇌질환으로서 상당히 환자들을 괴롭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즘 편두통이 좋은 약이 참 많이 나와서 두통과 어지럼을 좋아지게 한다. 그래서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편두통은 두통에 국한된 병이 아니고 어지럼증도 함께 오고 만성적인 뇌질환으로서 MRI는 정상이지만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아주 젊은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여성에서 반복적인 어지럼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제가 편두통성 어지럼증을 지난번에 강의를 했습니다.
또한 10대에 오는 가장 흔한 어지럼증 중 한 개가 자율신경 성장통, 기립빈맥. 일어나면 맥박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두통, 어지럼, 집중력 결여, 소화장애, 여러 가지 불면증 해서 10대 특히 여성들, 중학생,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만성 두통, 어지럼증으로 소화장애, 불면, 증으로 오는 경우에 자율신경 성장통이다. 이 빈맥이라는 것은 누웠을 때 하고 서 있을 때 맥박 차이를 말한 거죠.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MRI 찍고 빈혈 검사하고 뭐 정신과 상담하고 모든 과를 다 다니고 나서 이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립빈맥 증후군 치료 쉽습니다. 잘 설명하고 물 많이 먹고 빈맥을 차단하는 약을 좀 쓰고 혈압을 올리면 좋아지는데 안타깝게 진단이 제대로 안 돼서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10대, 20대 초반에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두 번째가 기립빈맥 증후군. 저는 일종의 자율신경 성장통. 우리가 사춘기도 심하게 사춘기 하는 사람이 있듯이 자율신경의 어떤 그 어른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율신경이 예민한 거죠. 자율신경은 어떻습니까?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내 몸을 항상 일정하게 꽉 잡아주는 신경이 자율신경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건 두 가지입니다. 이석증이나 기립성 저혈압. 그러나 누우면 좋아지면은 기립성 저혈압. 누워도 어지러면 이석증이죠. 누우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물론 어지럼증의 결이 다르죠. 이석증은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기립성 저혈압은 앞이 아득하고 쓰러질 것 없고 힘이 없고 킁킁하고 어질어질하죠. 그래서 이런 이석증 감별 포인트,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어지러울 때 감별 포인트는 두 가지라 했죠. 어지럼의 결을 봐라. 두 번째는 누울 때 어지럼이 좋아지느냐, 이 두 가지를 보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네 번째 시간에 강조했던 게 근육입니다. 자, 앞으로 중년 이후에 노년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근육에 달려있다. 즉, 재테크와 근육과 재테크의 준말인 근테크. 그래서 근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체 근육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60대, 70대는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을 가져가야 되고, 운동하실 때 뭐 어디 헬스장에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스쿼트, 프랭크, 계단 오르기, 런지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년 고령일수록 약간 체중이 약간 오버웨이트 돼야지 오래 삽니다. 고기 반찬 많이 하셔야 되고, 노화를 막는 최적의 예방법은 근테크다. 그러니까 뭐 노년연금만 들려고 하지 마시고 근육적금을 들어야 된다. 근육적금 이야기도 참 했고, 우리 유명한 정의용 교수가 늘 강조했죠. 근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단단한 건물에 지방공사가 잘 돼야지 백층 건물이 잘 서듯이 사람도 철근에 해당되는 게 뼈고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게 근육이라면 이 뼈를 보호하는 근육이 매우 중요하죠. 근육의 70%는 하체에 있고 그 40%는 허벅지에 있다. 근육은 뼈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뼈의 생성을 자극시키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뼈가 약한 분은 근육도 가늘고 근육이 튼튼한 분은 뼈도 튼튼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근육에 달려있다. 근육 1kg는 돈 4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자식들 걱정 덜 끼치고 내가 요양병원에서 타인의 신세를 짓지 않고 내 발로 걷고 하려면 근육을 잡아라 하는 게 요즘 근육이 대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심혈관 질환, 즉 신경쇠 후에 사망률도 높아지고 당뇨의 리스크도 올라가고 골다공증, 낙상, 골절 당연한 거고 최근에 치매 빈도도 근육이 빵빵하면 치매가 적어집니다. 또한 일어날 때 어지럼증도 근육과 관계되고 고혈압도 근육이 부족하면 고혈압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암 이후에 사망률도 근육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40대 이후에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한참 근육이 왕성할 때보다 남성의 경우에 7, 8kg 이상 빠지면은 사망할 확률이 3배나 높다. 그만큼 근육은 단순하게 뼈를 보호하는 물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신체의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년에 내 생명을 지키는 주춧돌이 근육이다라는 것을 제가 네 번째 강의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립빈맥과 일어날 때 어지러움은 절대로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제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립성 어지러움은 해마다 찾아오는 여름철 불청객이 시리신 졸도 기립성 어지러움이라는 걸 제가 8번째 어지러움 상담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민감한 나라로서 한 4, 5개월 이상 계속 이제 앞으로는 사계절의 변화보다는 날씨가 덥겠죠. 벌써 이제 6월달 장마되고 6, 7, 8, 9, 10월까지 불볕더위가 올 때 가장 잘 생기는 병이 시신, 졸도 일어날 때 핀 도는 겁니다. 이런 환자들 예방법으로는 물 많이 먹어야 돼요. 물을. 왜 물을 중요하냐면 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90%는 수분입니다. 근데 여름철에 되면 피부를 통해서 물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혈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이 혈압인데 이 혈액에 구성하는 90%인 물이 부족하면은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이 혈압이 떨어집니다. 또한 혈액이 쫄아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중풍도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소금을 적게 먹는 것보다 이런 기립성 어지러움 환자 소금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 하체 근력 운동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역시 탄수화물 음식, 햇빛 보는 거, 사우나, 특히 어르신들 사우나상에서 나오다가 쓰러지는 분들 많습니다. 사우나실에서 노폐물 빠지는 게 아니고 몸에 아까운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술, 커피 같은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들은 피하고 장기간 서 있으면은 횡격막 아래로 피가 저류되기 때문에 심장으로 가는 순환되는 혈액이 적어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비약물적인 치료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이런 전정신경염, 어지러움이 심한 감기, 내 평생 살다 이래 심한 어지러움은 처음 봤다 하는 귀감기인 전정신경염에서 제가 9번째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어지럼증에 잘 듣는 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지럼증에 두통, 개보린 펜탈같이 어떤 류의 두통에도 잘 듣는 약이 있지만 어지럼에 잘 듣는 약은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두통에 소염, 진통제 어느 정도 듣지만 왜냐하면 어지럼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별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정신경염의 급성기 때 쓰는 보나린 같은 약제도 있지만 이걸 장기간 쓰면은 오히려 어지럼증이 만성 어지럼증으로 변하기 때문에 전정신경염 환자에서는 급성기가 지나면 운동을 해야 된다 했죠. 전정 재활 운동. 어지럼을 많이 느껴야 된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어지럼 환자한테 어지럼 많이 느끼라고 하면 선생님 내 어지러워서 죽겠는데 뭘 자꾸 어지럼 느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전정신경염 환자가 나아지는 것은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지럼을 많이 느끼면 뇌가 활성화돼서 우리 뇌에서 말초신경에서의 이상을 복구시켜 준다는 거지. 그게 전정재활치료라고 9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니에르병, 이비인후과에 주되어가는 메니에르병은 이런 회전감 있는 어지럼증과 청력저하, 이명, 이충만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저염식, 담배 끊고 물 많이 드시고 이런 베타히스티린 이나 어떤 이뇨제 등을 써서 어지럼증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제가 또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지럼증의 자가체크 포인트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합니다. 주위가 돌아가는 어지럼증 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어지럼증의 발생 상황이 아까 말했는 머리 움직임이 있을 때 오면 이석적이죠. 자고 일어날 때, 자려고 누울 때, 자다가 돌아 누울 때, 신발 끊으려고 고개를 숙일 때, 마지막 위로 볼 때, 요럴 때 생기는지 요런 거를 환자분들이 아시고 있으면 좋아요. 두 번째, 어지럼이 지속 시간이 초단인지 분단인지 시단인지 초단위가 이게 바로 이석증입니다. 수분, 수십 분 되는 게 미니 뇌졸중이고 시단위가 메니에르병입니다. 수시간. 1단위가 전정신경염이죠. 또한 어지럼증 감기 두통이 심하게 오는 경우에 제가 아까 말했죠. 벼락두통 같은 심한 두통이 오면은 뇌혈관 질환이다. 또한 기축mon감이나 청력장애가 있으면 메니에르병이다. 무엇보다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이와 같은 위험 요소에 있는 분들한테 어지럼증이 오면은 강력히 혈관 질환이라서 이런 걸 조금 점검을 해서 의사한테 말씀해 주시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지럼증도 품격이 있다, 결이 있다고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죠.
뭔가 움직이는 느낌의 어지럼증. 그러니까 어지럼증 중에서 주위가 빙글빙글 돈다. 혹은 내 몸이 움직이는 느낌. 가만히 있는 내가 움직이는 느낌.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 어지럼증. 혀눈이 나죠. 그래서 앞에도 강조했지만 이런 혀눈이냐 비혀눈이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 실신성 어지럼은 앞이 아득하고 기절하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다. 그 시민성 어지럼은 뭔가 머리가 맞지 않고 띵하고 그러다니 몸이 흔들거리는 느낌이고 약간 붕 뜨는 느낌이다. 그리고 손에 문제 있는 경우는 말이 어둔하고 손 동작 같은 아주 세밀한 움직임이 안 되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이렇게 어지럼의 결을 보고 어지럼증을 진단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기 전에 본인의 어지럼증이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 어지럼증인지 아닌지, 두 번째는 어지럼의 지속시간이 초단인지 분단인지 시단인지 일단인지, 어지럼증이 머리 움직임이 있을 때 발생했냐 발생하지 않느냐, 어지럼증과 함께 두통, 기축만감, 청력장애 등과 같은 이과적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아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환자는 항상 그 어지럼증이 의사의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외래 오는 분들은 심하게 어지러울 때 외래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있던 심한 어지럼증이 어떤 상황인지 의사의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 제가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에 비추어서 어지럼증의 재구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지럼증은 진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급성기에 의사가 진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어지럼 증상이 역동적이고 또 어지럼 증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수십 년 동안 경험하는 환자도 어지럼다는 단어를 쓰지 말고 표현하라고 하면 상당히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게 어지럼증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제가 어지럼증이 어느 과로 가야 될까에 라는 강의를 좀 하고 그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지럼증과 연관된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이 있으면 빈혈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어지러움이 있을 때 위장신경과 연계되기 때문에 구토를 합니다. 토하고 하니까 이게 내가 속이 안 져서 그렇구나 싶어서 내시경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피검사도 하고, 또 어지러울 때는 이제 링거 안에 수액제제 안에 구토를 맥콜 같은 주사를 주어서 정상에 완화시키니까 내과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뭐 내과가 어지럼증을 못 본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구토는 어지럼증에 대한 2차적인 현상이지, 중요한 건 어지럼증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위장 증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하고 구토할 수 있고, 특히 빈혈로 오해하지만 사실 어지럼증이 빈혈이 원인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과에서 피검사도 하고 많이 하지만 실제 이거는 적절한 건 아니고 내시경하고 오시는 분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지럼증 환자들 중에 특히 이런 제가 9번째 강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주사약들도 있습니다. 바리움이라는 주사, 먹는 약도 있지만 주사와 특히 구토를 하죠. 이때 맥콜, 맥페란 같은 주사를 링거 안에 넣어서 하면 구토도 방지하고 어지럼도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는 쓸 수 있지만, 이런 약들은 정상을 완화시키는 보조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지럼증이 다시 이 슬라이드로 되돌아오면 어지럼증 귀의 문제, 그리고 숨골의 문제, 그리고 뭐 심장질환, 이제 부정맥, 심방세동, 어제 아래도 환자들이 어느 한 분이 심방세동이 결국은 어지럼증의 원인이었는데 어지러워서 왔어요. 이 심장의 문제, 부정맥, 또한 이런 남성 어르신들 소변약 드시는 전립선약의 부작용, 뭐 자율신경, 뭐 심리적 문제 다 있기 때문에 정신과에 불안증으로 오시는 분도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 있고, 부정맥인 심방세동의 증상으로도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과, 심장내과 가실 수도 있고, 정신과도 오고, 이비인후과도 오고, 뭐 신경과 다 올 수 있는데, 그러면 모든 과가 다 어지럼증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전정신경. 어지럼의 출발력은 귀고, 종착역은 바로 숨골이죠. 그래서 이런, 전정기의 출발력인 말초성 전정기관인 귀와 뇌관이 가장 중요한 어지럼 신경이고, 이 신경에 대한 기능을 보는 과가 바로 이비인후과와 신경과입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신경과가 가장 어지러울 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지럼증의 주된 증상으로 보는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것을 신경이과학이라 하죠. 이 신경이과학은 신경과와 이비인후과가 주된 거고, 이런 신경이과학의 사촌에 해당되는 게 신경안과학입니다. 즉 눈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그러나 신경과도 뭐 뇌졸중 보고 말초신경, 파킨슨, 치매 전공하는 분이 있듯이 이비인후과도 귀 보는 분 있고 목 보는 분이 있고 코 보는 분이 있듯이 각자 분야가 다르죠. 그래서 대학병원 이래 나누어져 있고 요즘은 또 개인의원도 이래 상당히 그 어떤 이런 특수한 어떤 그런 뭐 목 전문으로 보는 이비인후과, 코 수술하는 이비인후과 이렇게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어지럼증을 주되게 보는 이비인후과, 신경과 전문의에게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개원가도 어지럼증이나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잘 찾으셔가지고 어지럼 전문으로 보는 이비인후과, 어지럼증 전문으로 보는 신경과에 오시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지럼증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하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메니에르 병이라고 1861년도에 메니에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그 농아들을 보는 병원의 원장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농아, 즉 청력장애에 있는 분이 농아가 사망하고 나서 그 귀를 해부해 보니까 귀 안에 출혈이 있어서 어지럼증이 귀의 문제로 오구나 해서 그 메니에르가 1861년도에 이 병을 발견하고 한 1980년도 전까지는 어지럼증 단독으로 뭐 오면 귀의 문제고 어지럼증 외에 다른 증상이 즉 말이 어둔하고 팔다리 힘이 없고 하면은 뇌질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비인후과에서 먼저 쭉 진료를 하다가 1900년 한 60년도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신경과에서도 어지럼증을 보게 되었는데 MRI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어지럼증 단독으로 오면 귀고 어지럼증 외에 다른 증상이 오면은 머리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지만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MRI 영상 기법이 발달하고 머리 안에 오는 뇌질환에서도 어지럼증 외에 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외에 다른 증상이 없이 어지럼증 단독으로 오는 뇌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MRI 덕분에.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얀 부위 있죠. 이런 부위 뇌경색 부위예요. 이런 부위에 오면은 어지럼증 외에는 전혀 다른 증상이 없어요. 제가 또 그때 유튜브에서 강조했지만 소뇌 질환인 게 소뇌 뇌경색은 팔다리 마비도 없고 말도 어둔한 것도 없고 감각도 정상이니까 어지럼증 단독으로 오기 때문에 귀의 문제로 착각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노년층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를 태우는 분이 어지러면 먼저 신경과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청력, 이명과 기울림과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젊은 뭐 20, 30대, 30, 40대 여성이면 이비인후과를 먼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이와 동반되는 질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강조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MRI가 발전해서 머리 안의 병변에서도 어지럼증 외에 다른 증상 없이 어지럼 단독으로 오는 뇌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떤 여러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경우는 MRI를 찍어볼 필요도 있다는 거. 그래서 MR 영상 기법이 발달하면서 뇌질환에서 다른 증상 없이 어지럼증 단독으로 온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비욘드 여러 번 촬영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강의하게 허락해 주신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대과 비욘드 관계자분 감사합니다. 제가 그 비욘드 촬영했던 것들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기회 되면 한번 보시고 정진희 쇼와 맹사들 특강과 오늘을 포함해서 10번의 어지럼증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제가 운영하는 신경과 이형 어지로서에도 한 지금 20만 명 이상이 줘야 되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시면 이런 어지럼증에 대한 여러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 5분 정도 한번 조금 그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현정 선생님께서 체기가 있어서 잠들면 자다가 일어날 때 어지럼 증상, 이석증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다가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있다면 이건 대부분 이석증입니다. 이석은 바로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몇 시간 만에 좋아지고 어떤 분은 몇 달씩 가는 경우, 이것도 제가 지난번 이석증 강의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운이죠. 뇌졸중 증상 아닙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이 있을 때 항상 소화기 증상이 동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체해서 어지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소화기 증상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현정 씨 나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없이 젊은 분이면 이건 이석증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안 그래도 엄마한테 어제도 병원에 방문했다. 감사합니다. 미러쉬와 분은 쭈그려서 10초, 15초 앉아, 이 바로 전형적인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여름철 찜통도의 불청객,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기립성 저혈압 아니면 앞에 말했는 기립빈맥증후군. 이분의 나이와 여러 가지 동반 증상을 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빈혈은 아닙니다. 빈혈, 제가 대표적으로 어지럼증에 대한 잘못된 상식,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 제가 30년 어지럼증 환자를 함께 했지만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 거의 못 봤습니다. 빈혈의 가장 주된 증상은 숨이 차고 피곤한 게 먼저입니다. 특히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증은 빈혈 절대로 아닙니다. 소호근 씨 81세 엄마가 어지럼증 호소한 당뇨 병력 있다. 요것만 이야기해서는 진단은 못하지만 87세에 당뇨가 있으시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가 참 너무 좋다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도 많이 있으니까 잘 챙겨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원 선생님, 어지럼 심해서 기띵한 소리가 들린다. 이명. 자, 흔히들 이명과 어지럼증이 같이 오면은 메니에르병으로 쉽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명이 아주 흔한 증상이거든요. 이명과 어지럼증이 흔하다 보니까 동일한 사람한테 두 개의 증상이 같이 독립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어지럼증이 있을 때 이명이 같이 오고 신기하게도 어지럼증 좋아지니까 이명도 같이 좋아지더라. 이명뿐만 아니고 기축만감, 마치 비행기 내릴 때 같은 기축만감, 귀에 물 들어간 느낌, 그리고 조금 귀가 안 들리는 느낌, 이런 것들이 어지럼증과 함께 오다가 어지럼증이 좋아지니까 이런 증상이 좋아지더라. 강력히 메니에르병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지럼증이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현운이냐 아니냐도 또 한 배 포인트고, 제가 메니에르병 때 어지럼의 지속 시간은 어떻다 했습니까? 시단이 진단 기준은 20분에서 12시간이지만 보통 한두 시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지속 시간, 그래서 이런 변동성 이명과, 즉 변동성 청력장애, 어지럼증이 있을 때 이명과 청력장애, 기축만감이 있다가 어지럼증이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지면 메니에르병 시사하는 소견이 맞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같은 날 분께서는 대상포진 전정신경염, 아직도 옆으로 눕거나 그럴 때는 어지럽다. 자, 요분은 지금 대상포진 전정신경염, 대상포진은 귀 안에 달팽이신경이 문제를 일으켜서 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어지럼신경도 떨어지니까 대상포진 후에 오는 어지럼증과 청력장애가 맞습니다. 이거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약이 아닙니다. 전정재활치료, 강력히 운동을 많이 하고 어지럼의 고통의 시간 느껴야 됩니다. 어지럼 환자가 좋아지려면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어지럼증은 느껴야 되는 게 바로 대상포진 후에 나타나는 전정신경염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전정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옆으로 눕거나 그럴 때 어지럼은 느끼는 것, 아마 그리고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병원에 오시면 객관적인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대상포진이 다 좋아졌는데도 어지럼을 느끼는 경우가 시민성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죠. 모든 류의 어지럼증 뒤에 따라 붙는 게 시민성 어지럼증이다. 왜? 그때 어지럼증이 너무나 내게 충격이고 불안해서 내 신경이 예민해져서 오는 게 시민성 어지럼증이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대상포진이 덜 나서 생기는 경우는 전정재활치료를 해야 된다. 만약 그게 충분히 좋아졌다는 게 입증되는데도 어지럼을 느끼면 그건 시민성 어지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메니에르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전정신경염, 이 전정신경염은 대상포진으로 인한 전정신경염입니다. 전정신경염은 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정신경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정신경염은 원인을 모르는 바이러스로 추정하는 거고, 해방 이후 같은 날 보는 대상포진이라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기안의 달팽이신경과 어지럼신경이 같이 침범했으니까 용어가 전정신경염은 용어로 쓰는 게 아니고 대상포진으로 인한 어지럼신경과
달팽이 신경이 다쳤다. 여기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거 제가 말했죠. 청력 정상, 전정 재활 치료해야 되고, 청력은 초반에 스테로이드 같은 걸 써서 일부가 회복될 수 있지만, 처음 청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쩌면 회복 안 될 수도 있지만, 요거는 이비인후과적으로 청력을 주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당연히 올 수 있죠. 5월에 푸른 분들. 어지럼증에 가장, 제가 뭐 어떻게 이야기했으면, 어지럼증은 머리카락에서 발가락 끝까지 내 몸의 어떤 상태에서도 어지럼증이 오는데, 그 중에 시민성 어지럼 특징이 바로 이런 심리적인 겁니다. 걸어다니면 머리가 붕 뜨는 느낌, 몸이 붕 뜨고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안정감이 부족하고 흔들린다. 이 전형적인 시민성 어지럼증입니다. 20대에서 60대 초반에 가장 흔한 어지럼증이고, 충분히 약만 잘 쓰면 나을 수 있고, 큰 병 아니다는 걸 인지만 해도 50% 나았습니다. 항우울제를 통해서 예민하고 민감한 뇌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어지럼증에 따라서 다른 건데, 노년층에는 근력운동 많이 하셔야 된다 강조했죠. 근육은 내 몸을 지키는 주춧돌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 어지럼증은 항상 이렇게 주변에 머물고 있는 주위에 있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건 제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번에 걸쳐서 이런 어지럼증 상담소 강의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 요거로 제 어지럼증 상담소는 오늘로 마칩니다. 또 적절한 시점에 다시 또 우리 비욘드 시청자분 찾아뵙는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오늘 10번 마치고, 이영희 어지럼증 상담소 그동안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와 어지럼증 상담소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